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요전 영상에서 카카오와 그 창업자인 김범수를 제가 좀 세게 비판을 했는데, 와, 카카오가 SM 주식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동원한 자금이 총 2,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참 그러니 뭐 비판받을 만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을 인수하고 난 후에 카카오 주식은 뭐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투자가들 수만 명이 아마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겁니다. 또 자사주 구입을 위해 가지고서는 몇억 원씩 대출을 받았던 뭐 직원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오늘은 이제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위기는 흔히 위기이자 기회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위기는 위기일 뿐입니다. 위기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그럼 위기가 언제 오냐? 저는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에 위기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 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다. 판단이 점점 강해져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썸네일 제목 중에 하나가 코앞에 다가온 위기라고 제가 달아놨지만은 코앞이 아니라 이미 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 악화되느냐 그 문제뿐이죠.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좀 시리즈로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위기를 경고하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론을 얘기하면은 대부분 반응이 뭔가 하면은 그런 이제 위기를 경고하는 이유가 위기에 대비해라 그런 뜻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을 어떻게 보이나 하면은 그 언제 오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 위기가 옵니다, 위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 일주일 동안 주식값이 폭락을 안 하고 뭐 계속 오르거나 그러면 야 틀렸다 이럽니다. 그리고 또 위기론을 얘기하면 뭐 주식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집을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런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론을 얘기하고 나서 금방 어떤 가시적인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인디안 기우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우제를 드리는데 비 올 때까지 드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위기가 아닌데 위기가 올 때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하는구나. 그래서 인디안 기우제라고 비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뭐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주식을 팔았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동안 오릅니다 주식이. 그러면은 뭐냐면 야 너 때문에 돈 못 벌었다. 또 이제 그럽니다. 저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21년 3월 1일서부터 시작했는데 첫 방송이 위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뭐 직접적으로 뭐 위기가 온다 안 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그 첫 영상 시리즈가 디스토피아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끔찍한 세상이 오고 있다. 그 시리즈였죠. 그리고 뭐 수도 없이 올렸습니다. 21년 11월에는 이제 한국의 기득권 집단 해가지고 계급 사회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22년 1월 1일 새해 첫 방송의 제목 자체가 아예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이제 각자 도생하자. 그리고 이제 그때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대선에 정신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날 무렵 뭐라고 말씀드렸나 하면은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이제 정치는 좀 있고 경제에 집중해서 상황을 잘 봐라. 각자 도생이다. 한번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변에 이제 지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너는 왜 자꾸 겁주는 소리를 하냐?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세상이 바뀌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저는 몇 년 전서부터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런 뜻에서 위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 별 반응이 없어서 2022년 6월에는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 어떤 버블을 측정하는 코리안 버블 인덱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빅스 또는 K-빅스. 이건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탐욕과 공포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불안밖에 없다. 그런 불안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가 금년 3월에 제가 왜 위기가 오느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그 큰 변화는 뭐냐? 세계 질서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위기에 대해서는 한참 동안 얘기를 안 했습니다. 별로 뭐 이렇게 환영받지 않는 얘기라서. 그래서 오늘은 이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다뤄야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위기, 영어로 이제 crisis라 그러죠. 그럼 도대체 위기가 뭐냐? 뭐 개인이나 또는 사회 전체의 어떤 위험한 상황, 내 힘으로는 그거를 극복하기가 힘든 상황, 이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그게 이제 돌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돌발적 사건이 일어나면은 방향성을 상실하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현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세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사실은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도 판단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무리 변화라고 하더라도 부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긍정적 변화도 우리한테는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세상 자체가 자연 그 법칙 자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완벽하지 않은 세상이죠. 인간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도래는 불가피하고, 우리가 이제 신체가 성장하듯이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틀려지듯이 변화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위기가 이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필연적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위기하면 뭡니까? 이게 사고죠, 사고. 근데 노화, 뭐 60이 들면은 노화가 갑자기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것도 위기입니다. 그걸 잘 극복해야 됩니다. 질병 같은 거. 코로나가 퍼졌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렸다. 그러니까 걸린 사람한테 이제 위기가 되는 거죠. 이런 질병. 경제적으로는 공황.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춘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많이 회자가 되는 1987년에 뉴욕 주식시장이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20%가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확히 예측을 합니까? 그냥 지금은 그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이 블랙 먼데이다 라고 이제 그런 위기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전쟁, 더 무서운 거는 자연재해입니다. 뭐 쓰나미 여러분 기억나시고, 그거와 함께 이런 그 돌발적이고 급격한 재해가 오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기후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지구를 이제 변화시키고 있죠. 이것도 이제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뿔소와 블랙스완 얘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쓰나미나 지진 같은 게 블랙스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위기라고 하면 회색 코뿔소, 저쪽에서 풀 뜯어먹고 있는 회색 코뿔소가 언제 우리한테 공격해 올지 모르는 거, 그런 거에는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된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이 변화를 감지하면은 위기를 사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 이제 대처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거는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안정성을 회복한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이제 대비하자. 그래서 이제 위기에 대한 경고를 자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진행이 되는데도 현 상황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기 불감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북한에서 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뻥뻥 쏴대도 아무런 동요가 없다. 뭐 그건 좋은 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안보 불감증이 아니냐. 예. 그런 이제 우려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좀 감이 안 좋은 변화가 진행이 될 적에는 그걸 감지하고 그걸 주시하면서 거기에 이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안주한다. 그럼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위기 불감증은 왜 생기느냐? 첫 번째는 안이함입니다. 지금이 좋은 거예요. 어떤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이제 안이함. 그 다음엔 교만함입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걸 다 극복해왔고 인류는 항상 발전을 해왔어. 뭐 흔히 인류의 역사 방향성은 진보야 하면서 그럴 리 없어. 이런 마음. 이걸로 이제 위기에 우리가 이제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 된다 이 말씀이죠. 뭐 큰 지진이 오거나 그러면 뭐 동물들이 떼지어 도망간다는 거 아닙니까? 평소하고는 다른 징조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개가 사람보다 먼저 지진이 오기 전에 건물을 빠져나간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제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징조가 나타나니까 거기에는 이제 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뭐 그렇게 대비한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은 잘 알려져 있고 굉장히 고전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꼭 기독교 신앙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홍수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단순한 신화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대홍수 스토리는 여러분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민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게 이제 노아의 방주 스토리가 되는 거고 수메르 문명의 그 길가메시라는 이제 서사시가 있죠. 점토판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대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즉 수메르 문명이 겪은 대홍수 이야기죠. 요 왼쪽에 있는 게 길가메시 이제 서사시의 점토판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희한하게도 이 대홍수 스토리가 특히 노아의 방주 스토리와 비슷한 얘기가 아메리칸 인디언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꽤 오래전에 발견된 미국 인디안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대홍수를 그린 겁니다. 거기도 이제 어떤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홍수는 역사적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그 대홍수 스토리라는 건 뭐냐? 이제 성경에 노아의 방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인간을 다 쓸어버리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아, 너는 전나무로 배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대홍수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너는 배를 만들어서 그 홍수를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대홍수의 역사적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원전 한 1만 년 전에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이 됩니다. 노아가 사는 지방에만 진행이 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수면이 상승하죠. 이거 아주 정말 끔찍한 일이죠. 예. 그리고 잦은 폭우와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수면은 점점 상승하는 거예요. 이 빙하가 녹으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오랫동안 살았던 노아는 이걸 감지한 겁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예. 그래서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아의 방주죠. 이게 얼마나 걸렸느냐? 꽤 큰 배였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래서 성경은 뭐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뭐 역사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 분석으로는 그 당시의 어떤 시간의 흐름하고 지금의 시간의 흐름하고는 틀리다 뭐 그러는데,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지만은 그 건조 기간이 한 5년에서 120년 된다. 그렇게 이제 추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은 노아의 방주가 길이가 한 135m고 높이가 13.5m, 폭 22.5m,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의 배수톤으로 따지면 3만 톤 가량 되죠. 그러면 뭐 항공모함 크기는 아니더라도 소형 항공모함, 이 우리나라 최대 군함인 독도함보다 큰 겁니다.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큰 비가 오는 것 같다 해가지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배 안에 들어가죠. 방주에 들어갔더니 비가 오다가 7일째부터 폭우가 쏟아지더라.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져서 이제 뭐 거의 뭐 아라랏산 정상까지 다 물에 차 버린 겁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그런 희한한 거 이제 좋아하죠. 그래서 이걸 복원은 아니고 그대로 성경에 묘사된 대로 이제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테마파크에 가면 이게 이제 전시돼 있고 사람들이 뭐 안에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요 사진 밑에 보면은 요게 이제 일종의 이제 관광객들이죠. 관광객들이 뭐 몇 년 전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입장료가 48불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거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이러한 기후 변화, 폭우, 홍수 이게 반복이 되니까 노아는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홍수가 나면은 물이 빠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해가지고 꽤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오랜 기간의 폭우를 피하고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에 대비한 거고, 그 위기를 감지한 거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그리고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그걸 보고 이런 준비를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성경에는 또 하나의 그 위기에 대비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집트의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이거를 역사학자들은 대개 그 기원전 한 19세기, 20세기 이 무렵에 이집트에서 발생한 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지배자, 즉 왕을 이제 파라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 파라오와 그 요셉 총리, 그러니까 2인자, 이때 얘긴데, 이 파라오가 이제 꿈을 꾸죠. 무슨 꿈을 꾸나 하면은 살찌남소 7마리가 초원에서 아주 풍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살찌남소 7마리를 잡아먹은 겁니다. 그 꿈을 꾼 파라오는 찜찜했겠죠. 야, 이게 뭐지? 그래 또 꿈을 꿉니다. 밭에 잘 여문 이삭 7개가 있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한데, 그 바짝 마른 이삭 7개가 나타나서,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잘 여문 이삭 7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것도 찜찜하죠.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이 뭔가 해서 성경에 따르면은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했는데, 살찌남소 7마리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는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7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쩍 마른 암소하고 바짝 마른 이삭은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꿈의 내용은 같은 건데,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그 이후에는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을 비축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식량을 비축합니다.
파라오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언제 정확히 풍년 왔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수확량의 20%를 비축해서 창고에 쌓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흉년 7년이 시작이 되죠. 처음 한 해, 두 해는 다른 사람들도 버텼겠죠. 근데 몇 년 지속되니까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한테 와서 식량을 꿔가죠. 그때 파라오가 식량을 주면서 뭐를 받았냐면 토지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의 땅하고 식량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토지가 파라오 소유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 그런 그 풍년 흉년이 올 당시에 이집트의 토지라는 게 대부분은 노움이라는 이제 지주들, 지방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식량을 얻으러 토지 문서를 바치면서 노움이라는 계급이 소멸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중앙 집권제가 확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안 좋은 징조를 느끼고 파라오는 풍년과 흉년에 대비해서 식량의 20%를 비축을 했는데 대지주들인 노움은 그 대비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풍년이 오니까 와 이거 좋다 하고 이제 흥청망청 다 써버린 거죠. 그리고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네 토지하고 식량하고 바꿔먹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 소멸이 돼버렸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흉년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까지도 흉년이 심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도 많이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식량을 얻으러. 그리고 거기 눌러앉아서 살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그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 결국은 어떤 그 징조를 느끼고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수확량의 20%를 비축했던 파라오는 위기도 무사히 넘겼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강한 중앙 집권제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의 홍수나 또는 그 이집트의 7년 풍년, 7년 흉년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꿈 해몽을 잘했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 그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하고 더불어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얻어야 될 교훈이란 건 뭔가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근데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장 때 이런 위축, 교인의 감소가 올지 모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회는 대비를 했느냐? 오히려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꼭 하나님의 은총,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그만 강조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현실적으로 요셉은 미래에 다가올 위기에 대처를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도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에 대처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된다는 거죠. 뭐 너무 유명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위기에 대처한 사례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